날씨가 아주 구질구질하나요? 이거 겨울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일부터 추워진대나요? 여기는 별로 안 춥죠? 원주 엄청 춥대요. 토요일날 원주 강이 나가는데 무지무지하게 떨었네요. 거기 추워요. 근데 여기 오면 푸근해요. 겨울비 아니에요. 그쪽에 눈 오겠죠 아마? 그렇죠. 자, 그리고 그쪽 지역은 또 군인분들이 많아서 갖고 군인분들이 와서 중개사 공부하십니다. 지역별로 그런 게 참 많아요. 군인분들이 시간 나시니까 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이구 어느 분이 지우셨는데 아주 센스 기가 막히. 자네가 우리 막내? 이거 막내가 안 지웠어? 이거 해야 붙는데? 자, 우리가 감면 여기까지 연결이 맞냐 틀리냐인데 일단은 연결이 맞냐 틀리냐하고 세율에 관한 거.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20% 고정입니다. 지방소득세 무조건 10% 고정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10%일 때와 20%일 때만 알면 되는데 서민들이 취득할 때는 10%만 걷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들에 대해서는 몇 프로 걷습니까? 20%.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종부세를 갖다가 내면 너 부자구나. 부자니까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좋은 일에 내놔라? 20% 내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감면.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데 세법에서 감면이라고 하면 좀 유치합니다. 우리끼리는 사장님 너무 미남이세요? 100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딱 하고 돌아서 가봐. 뒷모습 진짜 멋있죠? 샤프하고. 근데 세법은 절대로 뒤돌아서잖아요. 줬다 뺏어요. 근데 뭐냐, 감면. 사장님 10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손 내밀어요. 사장님 100만 원 깎아드렸으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놓으세요. 이게 세법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감면될 때는 항상 다시 뺏어요. 그러면 감면 깎아줄게. 깎아준 대신에 좋은 일에 돈 좀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내라 이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세금 깎아줄게. 깎아준 대신에 좋은 일에 돈 좀 내놔라. 좋은 일에 돈 내놔라. 요건 곱빼기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 깎아줄 테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라. 그러니까 부자도 20% 깎아줘도 20%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면을 받을 때는 어떨 때가 있느냐? 두 가지예요. 크게 사고 팔 때만 감면제도가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감면제도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땐 감면이 없어요. 사고 팔 때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살 때는 한 번만 내죠. 팔 때도 한 번만 내죠. 그러니까 감면도 한 번만 깎아주는 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매년 내죠. 여러 번 내죠.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금에 대한 음흉한 속내를 아시겠어요? 감면이라는 건 깎아주는데 깎아줄 때는 한 번일 때만 깎아주는 거예요. 즉 취득세 감면해 줄 때가 있어요. 사올 때니까. 등록면허세 요것도 감면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감면이 없어요. 왜? 매년 내는 거니까. 그럼 매년 깎아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 안 하죠. 보유세는 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팔 때 한 번만 깎아줍니다. 따라서 감면을 해줄 때는 사고 팔 때만. 그래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해주면 좋은 일에 뭐 좀 내놔라. 농어촌 특별세로 몇 프로 내놔라? 20%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성격을 알면 참 쉬운 거예요. 세법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감면 깎아줄 때는 매년 깎아주면은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이건 깎아주질 않고 사고 팔 때만 한 번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줬으니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라 이거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되는 거죠. 성격이 이렇습니다. 세법이라는 것. 그래서 31종 맨 밑에 박스에 보면은 그걸 공부하면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따가 가실 때 사진 찍어가지고 요거대로 공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감면을 받았을 때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농어촌 특별세. 좀 전에 질문하신 거 있죠? 그죠? 등록면허세 옆에 보니까 지방교육세도 있고 농어촌 특별세도 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떨 때 나온다고 그랬죠? 감면 받았을 때. 그죠? 또 그거 보면 헷갈리고요. 맨 밑에 소득세가 있는데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 써놔야죠. 소득세는 무조건 뭐가 쫓아다녀야 되죠? 지방소득세. 몇 프로가 되죠? 10%. 그런데 거기 빈칸으로 돼 있죠? 거기다 하나 써놔야 되겠죠. 31종 맨 밑에 박스 소득세에 보면은 칸이 하나 비어있죠? 거기다 뭘 써야 됩니까? 지방소득세 괄호 열고 몇 프로? 10%. 그럼 밑에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네. 농어촌 특별세는 뭘 받았을 때 나타나죠? 감면을 받았을 때 몇 프로? 20%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에 관한 것 우리가 오늘 계산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헷갈릴까봐. 요 감면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20%는요 얘와 얘는 별도예요. 별도.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양도소득세가 모두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이 중에서 감면을 얼마 받았느냐? 얼마 받을까요?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양도소득세 납부하죠? 60억 납부하죠. 오케이?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60억이다. 60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몇 프로가 되죠? 10%. 요거에 10%.
요거의 10%니까 얼마가 되죠? 60억의 10%니까 6억이 되죠. 그래서 일단 66억을 내야 되겠죠. 너 빨리 설명했나? 다시 한번요. 양도소득세 결정이 100억이 결정이 났는데 감면 대상이 40억이고 납부하는 게 60억이다. 그럼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게 60억이니까 요거의 10% 지방소득세 6억 해서 얼마 내죠? 66억 내야죠. 그 다음에 감면 받은 게 40억이니까 너 40억 깎아줄게. 40억 깎아줬으니까 좋은 일에 20% 좀 내라. 그럼 얼마가 되죠? 8억이 되죠. 그죠? 그럼 감면 받은 것 중에서 8억. 양도소득세 66억.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죠? 74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그래서 감면 받았으면 무조건 20% 내고 납부했으면은 10% 지방소득세 내고 따로 계산이 된다. 하여튼 내가 오늘 굉장히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첫날 개강날인데 세금 계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하니. 왜? 나는 여러분을 믿으니까. 잘 하실 거라 믿고 열심히 잊어먹을 거라 믿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다 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31쪽. 그러니까 31쪽의 박스보다는 이렇게 그려서 연결. 숫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설명 듣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복습을 또 합니다. 32쪽. 복습 한 번 더 할게요. 32쪽에 부동산 관련 조세 이론에서 용어만 하시면 됩니다. 1번의 밑줄 유통과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득과 양도, 사고 파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통이라 얘기하죠. 그럼 유통과세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사회에서는 유통과세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거래세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거래세. 요즘 나오는 것이 뭐예요? 거래세 완화하고 그다음 보유세 강화하자 이거죠. 그럼 2번의 밑줄 보유과세. 보유과세라는 건 보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화되는 게 뭘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래세를 어떻게 된다.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썼고 저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래세는 취득과 양도를 얘기하고요. 보유세다 그랬으면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거죠. 그죠? 보유세를 강화할 테니까 이건 나중에 거죠.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보유세 대책이 2편으로 나온 거예요. 세금이. 그러면 취득세, 거래세는 어떻게 된다? 완화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취득할 때도 강화 취득세를 세게 매긴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 경기 대한민국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그러죠 지금? 집 여러 개 있는 사람 팔라 이거죠. 그럼 양도 단계가 강조가 되죠. 강화가 되죠. 그럼 취득세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완화 100%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가 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이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 세제상의 혜택 줄 테니까 빨리 사라 이거예요. 집 없는 사람 사라. 집 많은 사람 팔아라 이거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강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취득세에 대한 인하 정책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게 강화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집이 많은 사람들 팔고 요거 무서워서 이거 4월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럼 사는 사람은 세금을 혜택을 줄 테니까 빨리 이 기회에 사라 이거죠. 그래야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세 정책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 강화 대책 한 2월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상반기 중에. 그다음에 취득세 완화 정책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대략 2월 달 중에 아웃라인 나올 거고 그다음에 4월 이후에 상반기 쪽으로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 세금은 완화가 될 거다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안 그럼 팔아도 세금 폭탄, 사도 세금 폭탄, 갖고 있어도 세금 폭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조세 정책이 달라질 겁니다. 취득세 완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33쪽 맨 위에 박스가 나와 있죠. 거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 법인세, 지방소비세, 상속증여세 여러 개가 나와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걸 정리를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것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 끝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은 취득 단계가 있고요, 보유 단계가 있고요, 양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과세되는 건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복습 들어갑니다. 취득하면 일단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됩니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추가되죠. 세율은 일단 빼볼게요. 저기서 공부했으니까. 써드려요?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쫓아다닙니까?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닌다. 끝.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야 되느냐? 보유하고 있으면 첫째 재산세 내죠. 여기에 뭐가 쫓아다녀야 됩니까?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니죠. 그 다음 두 번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부자니까 좋은 일에 내놔라 이거죠.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요즘 정책이 뭐죠? 1세대 다주택자들한테는 협박을 하죠. 4월부터 양도하면 중과세 하니까 빨리 팔든가 1. 팔든가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럼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나오겠죠. 부동산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상가 건물을 임대한다, 다주택을 임대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세 받죠. 집세 받을 때는 뭘 또 추가해서 받죠? 집세 받을 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소득세가 나오죠. 소득세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 소득세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니까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녀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무조건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 10%. 끝.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10% 뭐가 나오죠? 지방소득세가 나오죠. 끝. 그런데 아까 설명했죠? 감면을 받을 때는 뭐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감면 받으면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받으면은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쓴 거예요. 핑계김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요게 나옵니다. 양다리가 나오죠. 양다리는 뭐냐 하면은 취득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나오고요. 보유하고 있어도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근데 양도 단계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집 팔면 교육세 안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다리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 양다리 걸친 거. 그럼 양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여기 보죠. 양도 단계에서 지방소득세 있죠. 여기서도 지방소득세 있죠. 근데 여기는 지방소득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보유와 양도 단계 걸친 것이 뭐가 있느냐?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양다리가 두 개 있죠. 근데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해하세요. 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소득이 있어야 돼요. 돈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양도 팔면 목돈 들어오겠죠. 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 임대사업을 하면은 월세 받겠죠. 월세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있죠. 근데 취득 단계에는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죠. 부동산이 들어오지만 대신 돈은 어떻게 되죠? 나가야 되죠. 사온다는 뜻이니까. 취득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지출이 되는 거지.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는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지 돈은 나가는 거란 얘기죠. 만약에 취득을 했더니 아파트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왔다. 이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지출이 있지 소득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취득 단계에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은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세다 그랬으면은 양다리인데 돈이 들어와야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 단계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설 속에 3다리가 있습니다. 전설 속에 3다리는 뭐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사올 때 농어촌 좋은 일에 쓰죠.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일에 쓰죠. 팔아도 좋은 일에 쓰죠. 좋은 일에 쓰는 건 세금을 악착같이 걷습니다.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 세 다리 걸친 게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좋은 일에 쓰는 것은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걷어야 된다는 것. 농어촌 특별세 3다리 걸치는 것.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모든 단계에서 걷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까요? 내가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러면 사올 때 부가세 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죠. 그럼 내가 임대사업하면 요 건물이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만 내는 거 아니죠? 100만 원에다 모두 내야 돼요? 부가세 10%에서 110만 원 내야 세금계산서 끊어주죠. 그죠? 따라서 월세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도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3다리가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 다음부터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 위주로 나옵니까? 농어촌 특별세. 자,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에 대한 건데 그 박스에는 뭐 인지세 여러 가지 뭐 법인세 다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나중에 요거 찍어 갖고 공부하셔도 되고 연습장에 써도 되고 요게 조금 보기에 편할 겁니다. 33쪽 맨 위에 있는 박스와 요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33쪽 밑에 4절 지방세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이건 용어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에들 곧잘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1, 2, 3 필요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6번부터 밑줄 쳐볼까요? 6번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세액 산출 밑줄,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죠. 사회선 줄여서 뭐라고 그럴까요? 과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동그라미 수량,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량세라고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또는 가액으로 나오면 뭐라고 배웠죠? 종가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밑줄 표준세율. 얘는 시험에는 절대 용어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뜻 물어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표준세율에 대한 이름이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됩니다. 표준세율이 뭐냐?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재산세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 이걸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말을 들을 거예요. 표준세율이란 말을.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그냥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꼭 친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서 배우냐? 거기 나왔죠. 첫째 줄 지방세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죠.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재산세에서 나오는 세율의 이름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세, 종부세에는 표준세율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지방세에서만 쓰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8번부터는 밑줄 쳐보셔요. 어렵습니다. 8번 납세자 밑줄, 9번 납세의무자 밑줄, 10번 제2차 납세의무자 밑줄, 11번 보증인 밑줄. 요것은 난이도 상입니다. 별 표시하세요. 이론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지문이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해드릴게요. 첫째, 납세자.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납세자죠. 그럼 납세자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범위가 4개가 있다. 4개가 뭐가 있느냐? 첫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줄여서 그냥 납세의무자죠. 이건 뭐냐 하면 요거예요. 이 납세자라는 범위를 왜 이렇게 넓게 잡아줬냐? 그냥 너한테 받으면 되지. 근데 범위를 넓혀줬다는 건 뭐예요? 이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세금을 악착같이 받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납세의무자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럼 세금 떼먹히잖아. 그러니까 요건 요거예요. 납세자의 범위를 4개로 남긴 건 네가 내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얘한테 걷겠다. 네가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 걷겠다. 네가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도 걷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악착같이 떼먹히지 않겠다는 의지. 이게 바로 납세자의 범위죠. 그럼 납세자의 범위 중에 첫째, 본래 납세의무자는 나예요. 내가 내야 돼. 그럼 내가 못 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오죠. 첫째, 제2차 납세의무자. 벌써 딱 답이 나오죠. 2차예요. 2차.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1차. 1차로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못 냈으면 2차로 너한테 걷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수직적. 이상 외계인 같은데? 내가 1차야. 내가 못 내면 2차로 걷겠다. 이건 이제 조금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바깥분이, 남자들이 사고 잘 치잖아요. 그럼 바깥분이 1차 사고 쳤어. 그럼 남편이 해결하면 돼. 근데 남편이 해결을 못해. 그럼 누가 해결해요? 이 표정들은 내가 왜 해? 이래. 그러니까 남편이 사고를 치면은 수습은 누가 하는 거죠? 부인이 하는 거죠. 이럴 때 부인은 뭐가 돼요? 제2차 납세의무자다 이런 얘기죠. 1차가 돼야 되는데 남편의 능력이 떨어지면은 부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능력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수습할까요?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원했었는데 대답 한마디도 안 해요. 사고를 많이 치셨나 봐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1차, 부인이 2차. 여기는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되느냐? 본래의 납세의무자, 남편이죠. 납세의무자에 가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가름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한번 해보자. 가름. 가름이 뭐죠?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갚아야 될 의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제2차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부인한테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넓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연대 납세의무자. 연대다 그랬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대다 그랬으면 쉽게 얘기해서 동업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평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식당을 하고 있는데 값을
병 세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식당에 대한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그럼 10억에 대한 세금을 다 몇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세 사람 부담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같은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연대 납세 의무가 된다는 것. 근데 재밌는 건 연대 납세 의무다 그러면 갑을병이 10억을 부담해야 돼요. 물론 지들끼리 나누기 삼 할 수도 있겠고 투자한 돈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고. 근데 셋 중에 갑이 야 일단 내가 세금 10억 내고 우리끼리 따로 계산하자. 그럼 갑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어떻게 되죠? 소멸, 없어지게 되는 거. 이게 연대 납세 의무죠. 요게 이제 식당으로 마음에 안 들면 남자분들이 이제 여기 사장님이 세 분 계시네. 남자끼리 그러잖아요. 어디 비싼 술집을 가게 되면 비싼 술집 가게 되면 술집 앞에서 약속하죠. 뭐라고 그러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우리 술집 뭐라고 그래요? n분의 1 딱 나오죠. 그죠? 우리끼리 표현하면 뭐 n분의 1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뭐 이거 그죠?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남자는 사나이는 들어가서 뿜빠이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자분들은 잘 안 그러네. 남자분들은 그래 사나이 n분의 1 뿜빠이. 근데 들어가서 하다가 그럼 세 분이 10억 원어치 드셨다. 그럼 10억에 대한 세 분의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일단 내가 오늘 낼게. 우리 따로 정산하자. 이분이 내면 두 분은 10억에 대한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냥 10억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연대 납세 의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어떤 말이 나오냐? 수인 여러 사람이 같은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연대 납세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 마지막 보증인이 나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자,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일이 내일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은행에 찾아가죠. 야, 은행아, 내일 내가 상환기일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좀 한 달만 연장 좀 해다오.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세요, 고객님. 다만 고객님은 믿지만 돈은 못 믿으니까 보증인 한 명 세워주세요. 그러죠. 다 안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럼 세무서 똑같아요. 내가 세금을 낼 날짜가 내일인데 일주일 전에 우리 공장이 불이 났어요. 화재. 그럼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생겼죠. 이럴 경우에 세무서에 갑니다. 야, 세무서 직원아, 뉴스 봤지? 일주일 전에 우리 공장 불탔어. 나 부도 날지도 몰라. 근데 세금 낼 날짜가 내일이니까 세금은 내가 내겠다. 단 6개월만 연장 좀 해다오. 그럼 세무서 직원이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하죠. 대신에 누굴 세워라? 보증인을 세워라 이거야. 똑같습니다. 세금 체납도 연기도. 그러면 보증인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다 납세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납세자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떼먹히지 않겠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네가 내야 되는데, 본인이 내야 되는데 네가 안 내면 배우자한테 걷겠다. 네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동업자한테 걷겠다. 네가 안 내면 보증인한테 걷겠다.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떼먹힐 우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납세자의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는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란 얘기죠. 그럼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 요놈과 요놈이 나옵니다. 요놈은 뭐냐? 보증인은 무엇을 보증을 씁니까? 내가 세금이 100억이에요. 그럼 사장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사장님은 얼마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거죠? 100억. 세금에 대한 것만 보증을 쓰죠. 따라서 보증은 납부액에 대해서만 보증 쓰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겠습니다라는 걸 보증 쓰는 거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험에는 신고를 보증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세법은. 그러니까 신고는 보증인 제도가 없는 거죠. 만약에 신고도 보증인 제도가 있다 그랬으면 나는 내 친구들 거 다 봐줄 거예요. 일주일 뒤에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해줄게. 너 바쁘면 내가 해줄게. 그죠? 신고는 해줘도 되죠. 근데 뭘 해주면 안 돼요? 납부는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증인은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다. 두 개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증은 신고를 보증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납부만 보증하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죠. 요건 어려운 겁니다. 난이도 최상이에요. 난이도 최상인데 뭐냐 하면은 요거죠.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있어요. 특별징수라는 말은 뭐냐? 남에게 세금을 걷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걸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요거를 다른 말로 원천징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띄고 주는 거, 띄고 받는 거. 이게 원천징수가 되겠죠. 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요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 월급 받는데 월급을 사장님이 1억이다. 그 정도는 돼야 월급이죠.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1억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1억을 받고 야 다 줘. 나 못 믿어. 받고 세무서에다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받고 잠수 탈 때도 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기업에다가 부탁을 하죠. 야 기업아,
네가 종업원들 월급 주지? 월급 줄 때마다 세금 좀 네가 좀 떼어줘라. 그러면은 내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기업에게 부탁을 했죠. 그럼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신 세금을 띨 의무를 가진 사람이 기업이란 얘기죠. 그럼 내가 기업이다. 종업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다 떼어갖고 세무서에 한꺼번에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나 못 떼겠어? 종업원이 직접 가서 신고하라고 그래?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종업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냉정히. 기업은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만 했지 걷지 않았다고 그래서 세무서가 기업에게 야 종업원들의 세금 네가 안 떼었지? 네가 대신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 그러니까 기업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로 포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세금을 갖다 원천징수 안 했다고 해서 종업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재는 있지만은 그 사람은 종업원에 대한 걸 납부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란 얘기죠. 특별징수 의무자는. 기업은 종업원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인데 이게 시험에 뭘로 나올까요? 포함한다로 나오는 거예요. 포함이냐 제외냐 신고냐 납부냐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난이도 최상입니다.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왜 미리 설명하느냐? 이거 이상의 추가가 없거든요. 이게 고정이거든. 나올 만한 건 이것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설명합니다. 그래야 3월 달에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해 볼게요. 8번 납세 의무자는 첫째 줄만, 납세자는 8번 첫째 줄만 밑줄 치세요. 납세자는 요거죠. 요놈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거 읽어볼까요? 납세 의무자 괄호 안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거죠. 납세자 안에는 몇 가지가 포함이 됐다? 4가지가 포함됐다. 그 다음에 9번 요거죠. 납세 의무자는 첫째 줄 밑줄 지방세 납부할 의무자를 말한다. 괄호 안에가 완별 표시하세요. 특별 징수한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그게 난이도 최상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10번에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는 첫째 줄 나와 있죠. 밑줄.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동그라미 뭐하여? 가름하여. 가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신하여. 해서 남편이 내야 되는데 못 냈을 경우에 남편을 대신해서 내는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제2차 납세 의무자다. 이러면 되겠죠. 11번 보증인 요거죠. 밑줄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무엇을 보증한 자다? 납부를 보증한 자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신고는 어떻게 된다? X. 신고는 보증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명한 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세법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제외하는데 제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게고 납부를 보증 쓰는데 신고도 보증 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5쪽에 12번 특별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징수에 관한 것은 포인트 첫째 줄 그것만 하세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부탁하고 징수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걷는 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징수라고 용어를 한다. 13번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징수 의무자라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14번의 밑줄 신고납부. 신고납부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걸 얘기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16번 필요 없고 17번 왕별 표시하세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요건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계속 배우게 되는데 법정 신고 기한이다. 기한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하나 해보면은요. 기간이다. 기한이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은 기간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럼 박스에 보면 요거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건데 오늘 미리 할게요.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옆에 원칙 요건 무조건 알아야 되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60일 이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 앞으로 또 배워요. 취득세에서. 그 다음 상속. 상속을 받았으면은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몇 개월? 6개월. 취득세는 60일. 상속은 6개월. 여기서 6개월 이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 등록과 등록면허세는 똑같습니다. 등기 등록할 때는 돈부터 걷습니다. 돈부터 걷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야 등기해 줍니다. 그거 나중에 강조할 거고요. 종부세는 밑줄 12월 1일부터 15일, 조금 이따 또 배울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왕별 표시해야죠. 실무하는 사람, 여러분 입장에서도 꼭 시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알아둬야 될 것,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예정신고는 2개월 이내인데 앞에가 중요합니다. 이건 날짜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거죠. 예정신고는 오늘 양도했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월 8일 날 양도를 했으면 두 달이라고 그래서 2월 8, 3월 8 이러면 안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월 말이죠. 요거로부터 두 달이에요. 2월 말, 3월 말,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신고만 해도 됐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가산세 물립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집을 팔았다. 집을 팔면은 꼭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산세를 꽁돈 날려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1월 8일 날 양도했으면 3월 말까지 예정신고합니다. 근데 시험의 날짜 옛날에 나온 게 3월 7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두 달. 원래 한 달이면 그 다음 달 7일까지니까. 그래서 날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종합소득과 똑같습니다.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하죠? 5월 달에 하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해도 돼요, 안 돼요? 해요, 안 해요? 확정신고. NG 다시 한번.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 할 필요 있다, 없다? 노. 그때 달라요. 뭐냐? 1년에 부동산을 한 번만 팔았다. 예정신고 했죠? 그럼 확정신고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동산을 3월 달에 아파트 팔고 5월 달에 땅 팔았어요. 2개 팔았죠? 예정신고 2번 했죠? 그럼 확정신고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정산 개념이죠. 그래서 1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예정신고는 당연히 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정산의 의미가 있죠.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하고. 그게 양도소득세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설명합니다. 부동산 팔면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가면 돼요. 예정신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가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20번 밑줄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밑줄만 쳐요. 납세고지서. 자, 그럼 두 가지만 하고 보죠. 아까 신고납부 배웠죠? 요건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징수는 뭐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고지서 날라와서 걷는 걸 보통징수, 내가 자진해서 하는 걸 신고납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앞으로 계속 매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3개가 있는데 다 해줄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해야 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신고납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 그러죠? 보통징수. 그 다음에 내가 세무서가 걷기에 불편해. 편한 회사에다 부탁을 해요. 떼어달라고. 요거 뭐라 그러죠? 특별징수 또는 원천징수.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더라.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게 있고 고지서 날라가는 게 있고 딴 사람한테 걷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고, 대한민국의 세무의 징수 방법은 3개뿐이 없습니다. 이거에 관한 것은요 매일매일 배우게 될 거예요. 지겹도록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납세고지서 왕별 표시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10분간 쉬었다 갈까요? 예, 10분간 쉬겠습니다.